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르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민주당 기반이 붕괴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은 붕괴하고 이제 더불어 나치당이 등장했다. 이 지금 행태가 나치와 같은 행태다. 이런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야, 너희들이 무슨 나치식이나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지지 성향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말씀 나오는 김에 잠시 중국은 괴물이다 이 책 부탁 말씀 올립니다. 좋은 책입니다. 지금 교보문고 전국의 20개 매장에서 그 POP 걸고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얼마나 그 구멍 숭숭 침투해 있는지 그 비참한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야, 미국이 저 정도면은 한국은 어디까지 망가져 있겠냐. 뭐 이런 말하자면은 불안감이 많이 들어요. 우울한 마음이. 그러나 너무 우울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이 글로벌리스트 본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건강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시민이 각성하고 잘 네트워킹돼서 조직화되면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이 민주당 지지자들,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민주당 성향 사람들을 오랫동안 팔로우업을 해왔어요. 트위터에 요새는 많이 하진 않는데 눈팅을 많이 합니다. 눈팅만. 제가 많이 쓰진 않지만 그러다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보다가 이거 참 말이 된다. 그래서 좀 길지만 고스란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재명 지지하는 이들을 보면 정치 혐오란 말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든다. 세금 퍼먹는 국회의원들 참교육하고 있다는 말을 보고 있자면 민주주의의 미음자가 너무너무 싫은 것들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고 그걸 지지하겠다고 하는 꼴이라 점점 뭔 말을 더 할 수가 없다. 나치가 따로 있는 줄 아냐. 너희가 나치다. 이 말잔치조차 이제는 공허하다. 당이 아예 이재명 입장에서는 르뽀나 다름없는 아수라라는 낱말을 끄집어 들고 나와 흔들면서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을 보라. 저 뻔뻔함은 이제 숫제 공포다. 팬티 따위는 입을 생각도 없는 자들에게 공정도덕을 지키자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때 그 쓰레기들에게 부역하던 애들이 내게 뭘 했었냐면 지금 독재 정권이면 너는 이미 어디 끌려가서 되졌어 라는 말을 했었다. 나 정도 듣보잡조차 소소하게 복귀는 세상이었지만 살려줬으니까 감사하란 셈. 그리고 한편에서 노무현이 살해당했다. 봤지? 라는 암묵적 협박과 함께 보라. 상권 분립 따위는 아랑곳 없이 국감에 대놓고 할 필요 없는 걸 한다고 으름장 놓는 후보와 역시 우리 후보님 하는 쓰레기들을 보라. 이 반민주주의자가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고 지지자들이다. 우리는 이게 어떤 세상인지 익히 잘 알고 있다. 헌데 민주당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말해 뭐해. 그렇게 뻔뻔한 땡땡들이 지금 뭔 말이 들리겠어. 골대가 바로 앞이고 골키퍼도 제친 느낌일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혹은 이 보수 우파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런 말들 하죠. 야, 지금 세상 좋아진 거야. 옛날 박정희 때 옛날 개발 독재 시대 때 이런 말 했었으면 우리 다 안기부 가서 끌려 맞아 거의 반 돌아가셨어. 뭐 이런 말들 우리끼리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 문맥이 물론 어감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협으로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선 노무현의 죽음도 이명박 정권이 무리한 강압 수사를 하다가 사실 노무현을 살해한 거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이 살해당했다가 뭐 간첩이나 혹은 주사파에 의해서 음모로 무슨 부엉이 바위에서 운지당했다가 아니고 말하자면 일베용어로 그 이명박 정부의 강압 수사에서 사실상 살해당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수 민주당이죠. 이 골수 민주당 지지자가 지금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너희 나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나치야. 뿐만 아닙니다. 또 한 사람 아주 골수 민주당 성향 사람이에요. 트위터리안. 이 사람 지금 인용하는 걸 보면 굉장히 살벌한 인용을 하거든요. 그냥 대놓고 인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용한 소스는 물론 이낙연 브레인이었던 이무순 교수죠. 제주대학 교수. 그다음에 이낙연 공보단장이었던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뭐냐면 다운표 쳐가지고 이재명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 이낙연 측 원팀 언급하지 말라. 그다음에 정운현 전 공보단장 형수쌍욕 이재명 정과사범도 이재명 맹비난. 이게 이제 골수 민주당인 사람들이 이런 인용을 해요. 이게 이 사람들은 그동안 보면 그렇게 이낙연 지지를 드러내놓고 하던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상황 펼쳐지는 거 보면서 야, 이런 자를 어떻게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냐. 그리고 그걸 다 쉴드 치고 감싸고 도냐. 이 당이 아니라 나치가 돼버렸다. 이러고 지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우리가 이제 밈이라 그러죠. MEM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본 그러면 이게 뭐 세월호에 대한 뭐 추모 혹은 그걸 더 넘어서서 세월호는 국정원 작품 혹은 다른 그 흉악한 세력의 그 음모에 의해서 희생된 그런 사건이라는 그런 사고 방식을 나타내는 밈이잖아요. 요 L자 같이 생긴 게. 뭐 사람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추모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세월호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 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이게 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개념 혹은 간단한 이미지로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것.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파 카나리아들이 집 무너진다고 경기도 선거부터 그렇게 울어댔건만 우리도 한몫 잡아보자. 카이사르 연병 떤 추미애 이해찬 뜨드송이 결국 기둥뿌리 뽑아 민주당 철거하는 꼴을 보내. 오. 저런 쓰레기 뽑은 당원 당신들 공범이야. 간단한 말이지만 여러 가지 밈이 사용되고 있어요. 상징이. 문파 카나리아라는 건 뭐냐면 문재인 지지자 중에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이야 라고 경고하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카나리아가 그런 의미가 있죠. 카나리아 in the coal mine. 그러면 석탄광 속의 카나리아.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광산에서 환기가 잘 안 되니까 이 광부들이 이제 그 광산을 내려갈 때 이 새장 속에 카나리아를 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리아가 이 산소 부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이래요. 그래가지고 산소가 부족한데 혹은 독가스가 있는 데 가면 카나리아가 팩 기절을 하거나 뭐 이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때부터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나리아라 그러면은 닥쳐오고 있는 위험을 미리 알리는 존재. 그러니까 문파 카나리아. 그러면 이제 문재인 지지자 혹은 민주당 지지자 중에 이재명은 위험인물 이렇게 경고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카이사르 연병던 이건 그걸 뜻한다고 봐요. 그 추미애 쪽이 추미애가 그 대통령 그 경선에 나왔을 때 그쪽에서 사용한 구호 중에 하나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추미애의 것은 추미애에게. 성경을 패러디한 구호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을 패러디해서 좀 과대망상적인 패러디인데 사실은. 그리고 저 별로 그렇게 슬기롭지 못한 패러디죠. 왜냐하면 저 이제 그
기독교를 존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패러디를 해도 성경 구조를 갖다 패러디하냐. 성경이 네가 패러디하는 대상물이냐. 이렇게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패러디인데 저런 패러디를 해서 그 진영이 사용했어요. 그것을 꼬집는 소리고요. 뜨드송은 뭐 이게 송영기를 얘기하는 건지 뭐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뜨드송 자체는 명인제약의 데이트 CM송이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현재는 버전 2까지가 있습니다. 2010년경에 버전 1이 데이트했고요. 명인제약 그 이가탄 그 잇몸 약한 사람들이 쓰는 약품성 치약 그것의 데이트 CM송인데 뭐 송영기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결국은 민주당 핵심들이 추미애, 이해찬, 뜨드송이 민주당 핵심을 가리키겠죠. 결국 기둥뿌리 뽑아 그러니까 민주당 이 당심, 당원들의 마음, 민심 혹은 민주당의 기초적인 그 당원 기반 이거를 뽑아서 민주당 철거에 나선 거다 이거는. 그런 철거에 나선 건데 이런 자들을 국회의원 시켜주고 당권을 잡게 해준 당원들 이게 당신들 스스로의 업보지 이게 뭐 누구를 원망하겠냐 그런 소리예요 이게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뭐 빗자루를 내세워도 이재명한테는 이긴다는 얘기 나오게 생겼어요. 막 무너져 가니까 뭐 드디어는 무슨 조폭 연루됐다라는 설까지 나오고 요번에 이제 김용판이 그 얘기한 그 저기 자기 사진을 깐 박철민인가 하는 그 케이스가 설옥 사실이 아닐지라도 저도 이제 뭐 이 세뇌 탈출한 얘기한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 성남 일대 그리고 이재명 중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뭐 밥 먹고 얘기할 땐 거기는 주사파 골수 주사파와 조폭의 공생체야 라고 얘기한 지가 몇 년 돼요. 한 1년 돼요. 그 은수미 사건 같은 데서도 잘 드러나죠. 조폭으로부터 저거 받았다가 저기 그 금품 제공 받았다가 그 재판 걸렸었잖아요. 은수미도. 그래서 그쪽에 그 권력 기반을 두고 거기는 골수 주사파와 조폭의 공생관계인 공생체제야 무시무시한데야 이런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김용판이 요번에 깐 게 서로 좀 근거가 부실하더라도 이제 물꼬가 튀었기 때문에 저런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 눈에는 저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중국 공산당식 모델 그러니까 힘든 일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다 판을 정리해주고 그 위에서 특권층이 부패한 특권층이 돈을 찍어 먹는 그런 방식 이거를 가지고 전체 성남과 경기도 판을 깐 사람이야. 나아가서 저 사람은 조폭과 뭐 굉장히 아삼육으로 잘 지내. 지금 뭐 될 얘기 안 될 얘기 좀 다 나와요. 지금 뭐 저기 골수 주사파 뭐 경기 동부연합 뭐 통진당 인맥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탈탈 털어갖고 지금 본물 쏟아듯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과거가 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묻지마 이재명, 닥치고 이재명으로 이제 당 노선을 정했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민주당 당원 당규상 특별히 이렇게 그 당 후보로 뽑힌 사람을 주저앉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성격에 스스로 알아서 적당히 몇 명이 가서 당신 좀 요번에 물러앉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순순히 수용하는 성격이 아니래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나 혼자 죽는 줄 아냐? 같이 죽자 이러고 덤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구도가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거덜난다는 소리죠. 저러면. 당이 거덜나는 거예요. 당이. 그래서 제가 세뇌 탈출 며칠 전부터 이재명으로 가면 민주당 공중분해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거의 먼저 했죠. 거의 먼저 한 셈인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치닫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물러날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수류탄 까고 같이 죽자라고 지금 자살조끼에 수류탄 잔뜩 채워가지고 하나 저기 고리 뽑고서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거 누가 가서 주저앉히지도 못하고, 뒤에는 또 중국이나 북한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리고, 그래서 뭐 저 상태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저 상태 가면은,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어? 저 정당은 뭐 하는 정당이야? 혹은, 야, 우리 당은 뭐 하는 당이야? 이거 더불어 나치당일세? 이래가지고 이제 기반이 싹 붕괴해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나치는 아무나 하냐. 이건 나치당도 못 간다. 나치당보다 훨씬 더 추잡하다. 나치는 비극적인 케이스예요. 차라리.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독일인의 관점, 그 당시 독일인의 관점에서 보면 1914년에서 18년까지 세계제 1차 대전을 치르고 왔는데 그 사실은 세계제 1차 대전도 독일이 준비는 했지만은 시작은 러시아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우당탕탕하고 갑자기 그 니콜라이 황제가 시작한 그런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 프로세스를 보면 발칸 반도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도발은 독일이 했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이제 거기서 참호에서 갔다 나와서 4년을 그 참호에서 염소가스 마시면서 죽어가면서 전쟁을 하고 왔더니 인플레는 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생계 지원 하나도 없고 다 거지로 내몰렸고 경제는 붕괴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다음번 공산혁명은 바로 독일에서 일어납니다 하고 급진 독일 공산주의자들이 막 엄청나게 설치고 스파르타쿠스 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공산혁명을 추진한 독일 공산당 급진파를 로자 룩셈부르크가 주도했죠. 아주 유명한 여성 공산주의자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쌓여갖고 야, 이 꼴 보려고 우리가 4년 동안 전선에서 있었어? 그러고서 제대군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밀고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치의 배경에는 그 짧게 보더라도 1914년에서 18년까지의 전선에서 죽어간 그 피바다가 있다고요. 제가 나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치 정도의 악마가 탄생하려면 그런 뒤에 그 피바다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얘들은 뭐 대한민국에서 다 축복받고 다 살 만큼 살고 지금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상류층이 되어 있는 애들인데 이 최상류층에 갑자기 나치 흉내를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아마 세뇌 탈출 제목은 이제 더불어 나치당의 탄생 뭐 이렇게 되겠지만 제가 이 민주당 그 지지자들 혹은 민주당 그 핵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야, 나치는 아무나 하냐? 그 뒤에는 아주 비극적 피바다가 있어. 나치가 등장할 때는. 너희는 피바다도 없잖아. 너희야말로 금숟가락 물은 애들 아니야. 근데 왜 나치 흉내 내고 자빠졌냐?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상대방이 스스로 이렇게 자멸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자멸의 길로 간다고 해서 자멸이 집행되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또 자멸이 집행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냐?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1번 같으면 거의 최악이죠. 일단 이쪽에서 대선 승리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조직세를 갖고 있고 담론을 갖고 있으니까 호시탐탐 노려보다가 광우병이나 세월호 같이 이쪽을 역습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나온 대통령을 식물화하거나 혹은 제거하고 또 이 과정에서 호시탐탐 배신을 노리고 있는 국힘 국회의원들과 조중동은 거기에 공범이 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시나리오 2번은 대선 승리한 다음에 어느 쪽도 결정적 승리 없이 그 다음번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 결정적 승리 없이 아주 승패가 없는 지리한 진지전을 하는 경우. 시나리오 3번은
이게 대선 승리하면서 이제 그 대통령 후보 그리고 이제 당선된 후에 대통령 당선자 그리고 취임한 후에 대통령 이 사람이 아주 극적인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어떤 민초민주주의 에너지를 해방을 시키고 어차피 당에 의존 못하니까 그 다음에 정당 혁신의 물꼬가 트이고 이러면서 6월 지자체 선거와 그 저기 교육감 선거에서 또 대선 거두고 이러면서 사회 전체가 어떤 전면적인 정신의 전쟁으로 접어들어서 저들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철저히 이렇게 숙정해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제일 바람직하죠. 이 흰색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시나리오 4번은 뭐냐면 아예 이쪽이 개발질을 해서 이제 국힘 대선 후보 선정 과정 또 그 대선 후보가 개발질을 해서 아예 대선에서 패배하는 거. 이것도 가능해요. 누가 더 못하나? 누가 더 바보나 경쟁 붙어서. 여기서 이제 해결 생각이 좀 납니다. 이 마르크스가 좀 악질적인 데가 있어요. 마르크스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대한민국 종북의 산실은 서울대 운동권에서는 서울대 경제학과다. 특히 서울대 경제학과 대구 경북 인맥 이게 그 종북의 산실이다. 뭐 통역당 대표적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마크시즘을 배울 때 자본론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자본론으로 배워서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를 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도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니까 거기 이제 멀쩡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야. 우리는 혁명하려니까 북한에서 도움 좀 받아야지. 뭐 이제 그 논리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크시즘은 피바다 혁명에 관한 어떤 정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피바다 혁명에 관한 정치 철학으로 들고 가면 북한 저거 제대로 된 마크시스트 철학에 기반한 데가 아닌데 저거 당도 없고 좀 이상한 건데 저거 들여다보니까 저거 무슨 저기 일제 신토에서 따온 텐노 천황숭배 같은 거야 저거. 야, 저거 문질러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자도. 그래서 이 종북 애들이 이 마크시즘을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경제학에만 국한시킵니다. 정치 철학으로 안 번져요. 이게 마크시즘의 이제 정치 철학을 잘 드러내는 그 책은 막스의 브루메르 18일 그런 책인데 이 브루메르 18일에서 막스가 좀 악질적이에요. 남의 말 막 함부로 인용하고 비틀어 쓰고 그래요. 그래서 브루메르 18일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대표적인 구절이 그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역사는 2번 반복된다고 했다. 처음엔 비극, 두 번째는 희극. 일단 그렇게 말한 철학자는 아무도 없고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말을 한 사람이 헤겔입니다. 헤겔이 역사 철학에서 이런 뜻의 말을 합니다. 역사는 2번 반복했다. 뭐 처음에는 비극, 두 번째는 생쇼.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헤겔은 이 얘기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특정 주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주제를 계속 변주해서 반복한다. 그러니까 2번이건 3번이건. 주제, theme 혹은 과제. 인류가 어떤 종류의 주제 혹은 과제를 해결을 못하는 경우에 그게 해결될 때까지 그 주제 혹은 과제가 계속 변주돼서 제시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 저는 저 헤겔의 저 말은 참 대한민국 현대사에 더할 나위 없이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 공산 전체주의 혹은 전체주의와의 대결이 굉장히 그 뿌리가 깊어요. 지금 딱 사실 100년 됐습니다. 이 처음 대결이 시작한 거는 1917년 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이동희 같은 사람이 나서 가지고 원로죠 그 당시에 이동희 같은 사람이 나서서 야 우리가 독립한 다음에 사회주의하고 그렇게 2번 나눠서 할 일 아니야. 완빵에 갈 수 있어. 공산주의로 독립할 수 있어. 공산혁명으로 독립하자. 그러고서 이제 레닌 돈을 40만 루블을 받아와서 자기가 인마이 포켓 슈킹을 했죠. 이동희가.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내는 이제 한편으로는 일제의 그 단속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미국에서의 그 기독교 흐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의 지식층이나 혹은 그 개명된 그런 상공업자 지주들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국내는 그렇게 공산주의가 세질 않았어요. 그러나 만주와 연해주는 완전히 이 볼셰비키 러시아 공산주의로 완전히 새빨갛게 물이 듭니다. 새빨갛게. 만주와 연해주는. 예를 들어서 1931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 만주지국의 공산당원 총수가 한 1000명쯤 되는데 80%가 조선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매력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막겠다고 시베리아에 국제 다국적군이 출병을 하죠. 그걸 시베리아 인터벤션, 사이베리안 인터벤션이라고 부릅니다. 1918년에서 1922년경까지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래도 소용없다. 결국 소련은 공산화되는 거다라고 결판이 난 건 1920년입니다. 나머지 2년은 이제 그 다국적군들이 이제 철수해 가는 과정이에요. 일제 하나 빼고 일제는 그때 철수를 안 하고 만주에 눌러 앉은 거예요. 그때 이제 1918년에서 시작된 다국적군 시베리아 출병에서 사람 머릿수로 봐서 80%를 차지한 게 일제입니다. 일제가 제일 많이 출병을 했어요. 만주를 먹으려고. 그래서 그때 출병을 해서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아서 중국의 그 장간의 군벌, 뭐 장주어린 뭐 이런 사람들, 장학량 뭐 이런 장장님 뭐 이런 누가 아들이고 누가 아버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그 장가 군벌, 원색의 위안스카이를 물려받은 군벌이죠. 장가 군벌하고 권력 분점을 하죠. 그러니까 연합 지배를 해요. 만주를. 일제가 만주에 주저앉아서. 그러니까 그게 1918년부터 시작된 일이고 본격화된 건 1920년, 21년경부터 본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만주와 연해주는 완전히 새빨갛지만 국내는 이 공산주의 풍조가 그렇게 그 말하자면은 저걸 못 발휘했어요. 크게 그 지배적인 그런 힘을 못 발휘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침투당하고. 그럼 우리와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1920년경부터 시작된 거고요. 1922년인가 그 태평양 신보에 우남이 쓴 그 공산당으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당시 용어로 하면 공산당의 당 부당이에요. 당은 당연하다. 공산당이 된다. 혹은 부당. 공산당으로는 안 된다. 공산당으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제목의 짧은 칼럼인데 우남은 글을 굉장히 짧고 명확하게 쓰죠. 백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스레를 안 떨어요. 거기서 공산당으로 안 되는 이유를 5가지를 꼽는데 제가 순서는 좀 헷갈리지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첫째 공산당으로 안 되는 이유는 이 사유재산을 없애면 사람들이 나태해진다.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는 상공인을 숙청을 하게 되면 혁신이 없어진다. 세 번째 안 되는 이유는 지식인을 숙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지몽매해진다. 네 번째 안 되는 이유는 종교를 없애는데 종교를 없애면 사람들이 무도덕해진다. 다섯 번째 안 되는 이유는 공산주의 한다는 사람들은 소련을 조국으로 모시는데 소련은 그러한 국제 공산주의의 조국으로서의 작동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국익밖에 모르는 하나의 일개 국가일 뿐이다. 그러니까 국제 공산주의가 안 된다. 국제 공산주의는 개꿈이다. 소련이 종주국이 되는 국제 공산주의를 너희는 가고 있는데 그 자체가 개꿈이다. 이게 5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이게 22년이니까 우리가
그때 그 무렵부터 싸운 거예요. 공산 전체주의와. 지금 100년 됐습니다. 100년 전쟁입니다. 이제.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더불어 나치당 전체주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웃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주의는 피바다에서 자라나요. 중국 같으면은 그 피바다가 어마무시했죠. 태평천국부터 시작해서. 그 피바다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모택동은 홍택동이고 모택동의 아버지는 태평천국의 지도자 홍수전이고 모택동의 엄마는 소련의 레닌이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피바다가 깔려 있어야 전체주의가 자라나요. 아까 우리가 나치에서도 봤듯이. 여기 피바다 없는데 니들 어디서 튀어나온 놈들이야. 짝퉁 중국 공산당, 짝퉁 북한 노동당이네. 뿌리를 따지면. 그래서 지금 이 짝퉁 전체주의까지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 기반이 자기 기반이 되는 피바다가 없는 전체주의까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반복되고 그런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해겔이 말하듯이. 참고로 우리가 이러한 과제에 부닥쳐 있는 동안 과제에 부닥친 이 국면에서 참으로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몰라도 그 중국 공산당은 지금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성장률 4.9%인데요. 중국의 성장률 마지노선이 6, 7%입니다. 성장률 4.9라 그러면 저 공식 발표거든요. 4.9라 그러면 저거 사실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4.9 가지고는 체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둘러대기는 무슨 뭐 코로나가 가끔씩 발생했고 자기들 발표로 공식 발표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수 때문에 그렇던데 그 홍수가 이제 그 섬서성과 산서성 그러니까 샨시와 샨시 이 두 개죠. 섬서와 산서에 그 거기에 이제 탄광 지대가 밀집돼 있는데 홍수 때문에 거기가 이제 그 광산이 아작이 나가지고 석탄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뭐 이런 게 이제 일시적인 얘기지만 일시적인 그 원인을 그렇게 찾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구조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조선일보까지 얘기하지만 뭐 분양은 됐는데 비어 있는 아파트가 1억 채. 그 다음에 아예 미분양 아파트가 3천만 채인 상태.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 거품 부동산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라는 보도가 이제 조선일보에 처음으로 나와요. 그런 얘기 잘 안 했었죠 그동안. 조금씩은 했지만 그렇게 본격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그 마피아 자본주의의 자체 모순에 의한 몰락이 지금 가시권에 이렇게 오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정치 내전. 재밌는 책이 하나 났어요. 힐러리가 웬일인지 이 여성, 이 나이 지긋한 여성이 소설을 썼어요. 테러 국가, State of Terror라는 신간 소설입니다. 10월 초에 나오는데 저는 번역해서 출간할 뜻이 없어요. 누군가 뭐 번역해서 출간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겠죠. 여기서 이제 그 대통령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트럼프를 모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하고 무서운 대통령으로 나오고 또 한 명은 바보예요. 풀. 그래서 지금 평론가들은 두 번째 대통령이 바이든을 모델로 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힐러리까지 이제 바이든을 내다 버린 거예요. 내가 저 바보랑 왜 같이 한 무더기에 몰려가지고 골로 갈 일 있냐? 나는 최소한 저 바보랑 좀 달라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살벌한 일입니다. 미국 정치 내전이 갈 때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더불어 나치당으로 이제 전락하고 중국 공산당이 위기에 빠지고 그 중국 체제가 미국 정치 내전이 마가 민초와 공화 신주류의 대승으로 틀이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대선을 맞고 그 다음에 또한 대선 끝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맞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시나리오 3번 그러니까 대통령 리더십도 꽃이 피고 민초민주주의도 발전을 하고 정당도 혁신되고
이 세 개가 좀 틀이 맞아가지고 전면적인 정신의 전쟁으로 우리가 돌입할 수 있다. 혹은 돌입할 것을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뛰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런 큰 변화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민초들이 어떻게 모을 거냐. 이 그 무결선거, 그러니까 공명선거 보장하는 운동, 그 다음에 교육감 제대로 선출하는 운동, 이거를 일감 프로젝트로 내세워 놓고 실제 목표는 이번에 정권 교체 이뤄내고 이 정당 정치를 혁신할 걸 목표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먼저 개방형 온라인 시민경선단 여기 먼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www.mychoice.kr 이렇게 이건 이제 일감이에요. 일감으로 모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이기 시작을 해서 또 무결선거도 모이고 이 선거 참관 감시 운동 거기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희들을 압박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